뉴스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 예외를 두겠지만은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모든 관세가 상호 관세로 통합이 될지 혹은 품목별 개별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예정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가졌네요. 네,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는데 일부 국가에는 예외를 두겠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보수 성향의 매체인 뉴스맥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상호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는 너무 많지 않을 것이다. 또 너무 많은 면제는 나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방국에까지 전방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같은 얘기가 됐나 싶습니다. 네, 어제 인터뷰에서도 그 점을 강조했죠. 우방한테 왜 세금을 매기느냐? 네. 왜냐하면 지난 45년 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뜯겨왔다. 그것이 이유고 또 앞으로도 미국이 50년 동안 무르고 나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6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미국이 안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됐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럽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약탈한 방식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또한 상호 관세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또 다른 많은 곳에서 수년 동안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공평하게 똑같이 또 상호적, reciprocal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상호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상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약간 관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상호적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인터뷰가 관세에 대한 의혹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이런 또 지적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했던 상호 관세가 이제 4월 2일 발표될 예정인데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자신의 발언에 일관성이 없고 또 모든 관세가 상호 관세로 통합이 될지 또는 품목별로 개별 관세가 별도로 부과될지 여부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두 단계로 나눠서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1단계로는 대통령 긴급 권한을 이용해서 일부 수입품에 즉시 관세를 부과를 하고 2단계에서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공식 조사를 마친 다음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1단계는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에 즉각적으로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2단계는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 조치로 이어지는 방안으로 이원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긴급 관세는 뭡니까? 상호 관세에 앞서서 부과될 예정인 긴급 관세라는 것은 즉시 관세라고도 하는데요.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와 또 지난 1930년에 제정이 됐던 관세법 338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977년에 제정됐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대통령에게 경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리고 연방기관의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워낙에 또 변덕이 심한 사람이 돼서 뭘 하다가 또 이건 또 조금 그렇다 뭐 또 바꾸기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긴급 조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방적인 조치인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조치가 정책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에는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수출입 금지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관세를 부과하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 법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자신이 첫 번째 집권했을 때 멕시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삼아서 바로 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활용해서 관세 부과를 시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적법성 논란 끝에 결국 실행하지 못한 전례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멕시코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이 계획을 취소하고 법적인 판단도 그때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긴급 관세 적용이 어렵게 되면은요, 95년 전에 만들어진 관세법이 대안으로 뭐 고려되고 있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30년에 제정됐던 관세법 338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려 중인 카드인데요. 이 조항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도입이 됐던 아주 해묵은 옛날 법입니다. 미국이 무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보복 조치로 상대방 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수입을 차단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도 역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만 집행이 가능하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아직까지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뚜렷이 나온 게 없는 상황이죠. 상호 관세란 교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부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무역 대표부 USTR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USTR이 상호 관세 비율을 추산한 뒤에 이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을 순차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현대자동차가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본에서는 뭐 이 소식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미국 투자에 한국 현대차가 집중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걱정된다. 이렇게 오늘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니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에서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매출 최대 국가인 미국 시장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한국 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어서 이 신문은 완성차 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계기로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한국에서의 생산 대수가 현재의 20%인 연간 70만 대에서 90만 대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또 보고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미국 관세 정책에 맞춰서 공급망을 단기간에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따라서 미국 내 제조업 관련 비용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자면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건설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전기로에서 철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고철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방침 이후에는 17%나 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관세 대응이 첫 번째 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거액 투자를 환영하면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막상 대한민국을 관세 대상에서 빼주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정권의 추가 관세 정책, 이런 공급망을 파괴하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 미국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내용에는 저는 동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뭐 한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수가 준다고 해서 한국의 이 자동차 산업이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가 미국보다 더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을 들여다가 여기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수송비가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만드나 여기서 만드나 철강비 거의 비슷하게 전 들이라고 보고 지금 뭐 한국에서 저희 제조 공장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건 일본식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본은 아직도 인구는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이 만들면서 이번에 내수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이게 자꾸 글로벌적으로 자꾸 세계 각 나라로 자꾸만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만드는 게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 신문에서도 이런 우려가 우리 일본의 자체 분석이 아니라 한국산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뭐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한국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보고 싶어서 쓴 기사가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그 품질 향상에 앞장서면서 미국 시장을 도요타라든가 닛산의 몫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또 얼마 전에는 미쓰비시 자동차 닛산 합병도 그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자체가 지금 뭐 하강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세계 어디서 만들면 어떻습니까? 뭐 싸게만 만들 수 있고 그 나라에 필요할 숫자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다면 미국이 아니라 뭐 멕시코에서도 만들고 있고 뭐 러시아에서도 참 현대자동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요 논조는 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는 조금 좀 잘못된 기사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가운데 도요타는 여전히 잘 나갈 듯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 가운데 하나가 도요타도 여기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선거는 앞으로 미국 시민임을 입증하는 그런 사람들만 투표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아직도 이른바 선거 사기 때문에 5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했다. 이렇게 주장해왔고 그 생각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또 일론 머스크가 지휘하는 정부 효율부가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서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재정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어제 새로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투표 당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가 무효로 처리되고요. 연방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대선에서 아깝게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이후에 법적 탄압을 받았다는 개인적 한풀이 그리고 우편 투표 비율이 다른 주보다 유달리 높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 둘 다 서부 지역에 있는 곳이죠. 이들 주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에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대해서 발송 일자 스탬프가 투표일 이전이면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접수해서 카운트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런 애매한 우편 투표 때문에 자신이 5년 전에 이겼던 선거를 아깝게 졌다고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책?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이거는 상식적인 건데 이제까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심지어는 외국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투표를 했고 그게 대통령 선거에서 그 집계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이를 공정선거를 위해서 신원 확인을 강화해 나가자 이런 취지라면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민권자를 확인한 다음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저는 그건 정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도 그 날짜에 딱 배달되는 거가 오히려 좀 혼란스러운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편 좀 빨리 투표지를 방법은 간단해요. 네. 우편 투표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전에 메일한 것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룰을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논란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투표가 오늘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 투표일인데 1월 1일 날 꼭 해서 우편 투표를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참 뭔가 그 신보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미리 해야죠. 그렇지만 그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권자, 빈곤층, 저소득층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도 없을 만큼 생활에 쪼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방에 거주해서 우편 투표 외에 수단을 쓰기 힘든 유권자들은 오히려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생은 해야죠. 감당을 해야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그때까지는 자기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 시민권자의 그것도 일종의 의무죠. 네. 내가 돈이 없고 힘들고 나는 뭐 멀어서 난 못 가니까 나는 뭐 시민권자가 난 분명히 시민권자니까 난 투표를 꼭 해야 돼. 증명을 해줘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그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익스큐즈를 주다 보면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네, 증빙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다시 안 해도 당연하죠.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신청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통해서 내가 시민권자임을 한번 증명을 한 다음에 우편 용지를 받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우편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면 그 표는 유효한 한 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권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거든요.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적지 않아요? 소셜 시큐리티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주장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식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식으로 시민권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해주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네. DMV에 가서 시민증 보이고 거기서 등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원래는 시민권 신청을 해서 어프로벌이 나오면은 유권자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순간에. 네네. 그 순간에 하게 돼 있긴 해요. 네. 가장 쉬운 시민권 증빙이 뭐 패스포트가 되겠죠. 패스포트를 여권을 보죠. 여권을 안 갖고 있는 미국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여행을 자기 출생 증명을 가서 출생 증명서 한 번 정도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예전에는 6자리 연봉,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은 상당히 부유한 것으로 여겨졌지만은 지금은 이러한 이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조차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에 속한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LA의 유명한 레스토랑 리퍼블리크가 오너가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뒤에 후폭풍이 상당히 크다라는 소식인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6자리 연봉,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도 그게 고소득층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믿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이 엄청나게 비싸진 생활비로 힘겨워한다는 소식은 몇 년 전부터 들려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경제 전문지 포춘이 이틀 전 전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23년 연방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대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연간 10만 달러 버는 가구도 여전히
기준이 전국 50개 모든 주들에서 중산층으로 간주되고요. 일부 주에선 심지어 20만 달러에 가까운 연봉조차 상류층, 이 고소득층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여겨지는 관문이 점점 더 닫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참 암담하네요.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상류층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만 1,000달러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예. 스마트 에셋이 2023 연방 인구조사국 자료를 최근 분석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주들도 4곳이 있습니다. 중산층을 벗어나 상류층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게 매사추세츠주인데요. 19만 9,716달러, 거의 20만 달러 선입니다. 뉴저지도 그보단 조금 낮습니다만 19만 9,562달러로 역시 거의 20만 달러에 달하고요. 이어서 메릴랜드, 뉴햄프셔도 연소득 19만 달러를 훌쩍 넘는 기준이어야 부유층으로 여겨진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기준이 낮은 곳은 미시시피주로 10만 8,400달러 이상 연소득이면 중산층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 중산층이라는 거는 사실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과의 경계 기준이 차이가 꽤 나는 거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네, 미 근로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중산층 가정의 소득 범위는 물론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주의 그 19만 1,000달러 연봉은 중산층 소득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중산층의 가장 낮은 연소득은 6만 3,67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6만 3천 달러에서 19만 1,000달러 사이를 버는 사람이 중산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갭이 너무 그것도 중산층에서도 그러니까 하위 중산층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10만 달러가 안 되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봤을 땐 북가주 산호세, 예를 들어 9만 800달러부터 27만 1,000달러가 중산층, 여기에 중간 연소득은 13만 6천 달러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 남가주의 얼바인으로 보면 8만 5천 달러부터 25만 5천 달러, 거의 25만 6천 달러 사이가 중산층이고요. 중간 연소득은 12만 8천 달러 정도입니다. 이처럼 중산층 범위가 상당히 넓긴 하지만요. 적어도 이번 분석 결과는 예전에 10만 달러 연소득이면 당연히 부유층으로 여겨졌는데 더 이상 이젠 전국 모든 주들에서 다 6자리 10만 달러 연소득은 상류층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렇게 부유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나 10만 달러 받아라는 얘기를 이제는 꺼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예전에는 폼 잡았잖아요. 그럼요. 10만 달러 이상 벌면은 말이죠. 우리 애가 이번에 취직했는데 연봉이 10만 달러야. 그러면은 이야 정말 출세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이제는. 맞습니다. 어떡하죠? 왜 이런 변화가 왜 생기는 거예요? 스마트 에셋은 보고서에서 미 전역에서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급여 변동을 꼽았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마치 임금 하락과 같은 추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최근 데이터를 보면 현재 직책을 유지한 직원은 지난 1월과 2월에 임금이 4.6%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근로자들을 보면 임금이 4.8%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장을 유지한 거나 이직한 거나 사실상 거의 비슷한 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 말은 같은 직책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이직하면서 급여를 점차 올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식비나 주거비 등 감당이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중산층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은 따라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금융서비스 회사 프라이메리카 2024년 조사를 보면 중산층 가구의 65%는 소득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혀서 중산층들 가운데 과반은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요새 점심 두 사람이 가서 먹으면은
$6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6, 70달러. 팁까지 다 하고 파킹까지 다 하면은 75, 80달러까지 가요. 맞습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뭐 물가는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화가 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월급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또 감당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죠. 이 유가와 라브레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리퍼블릭라는 이 식당인데 이 관한 소식이 지금 뭐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한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 뭐 또 다른 얘기가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리퍼블릭은 상당수 한인들도 가보셨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비싼 집이에요. 네. 그 파킹랏, 이 발레비도 상당히 비싼 걸로 맞아요. 유명합니다. 네. 이 식당 오너들이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 언급한 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 리퍼블릭 오너가 뉴욕타임스에 인터뷰를 한 것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1일에 실린 이 뉴욕타임스 기사의 주요 내용은 사실 그 테슬라 카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리퍼블릭 오너들의 인터뷰가 인용됐고요. 그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 정책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었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에 오픈될 예정인 그 테슬라 카페에 관해서 안에 마가리타 맨즈키와 함께 식당 리퍼블릭을 소유한 월터 맨즈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당, 테슬라 충전소, 또 영화관까지 갖춘 이 레스토랑 아이디어가 이 sounds exciting, 흥미진진하게 들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가 머스크 CEO의 팬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가 얼마 전 테슬라를 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덧붙인 게 자신의 아내가 어느 편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식당을 지금 오픈할 예정인데. 네, 충전소인데 거기에 이제 카페도 같이 견인되는 곳이죠. 충전소를 오픈하는데 거기에 네.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영화관도 같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네, 헐리우드 쪽에. 헐리우드 쪽에다 그런 걸 지금 예정이죠. 오픈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일론 네. 머스크가 네. 그 돈 많은 사람이. 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이제 리퍼블릭 오너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이죠. 물어봤는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됐군요. 맞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실리자 온라인상에서는 뭐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되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 댓글에는요. 리퍼블릭 식당 손님들의 양극화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딧에도 관련 내용을 전한 글들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중에선 반발하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이곳의 음식들 너무나 좋아했는데 슬프다. 너무 실망스럽다. 이젠 끝이다. 더 이상 이 식당을 찾진 않겠다 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결국 기사가 나온 날에 리퍼블리크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관련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그런 게시문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해당 발언이 머스크에 대해 그 정치적 지지를 암시한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리퍼블릭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면서 그건 바로 모든 손님에게 뛰어난 음식과 함께 이들을 환영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 적었고요. 그러면서 최근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용문은 단순히 전기자동차 옵션을 탐색한 것에 대한 것이었지 정치적 성명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며 모든 관점을 존중한다고 전했는데요. 리퍼블릭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진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경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기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게시물 이건 곧바로 삭제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던 리퍼블릭에 대한 이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말을 해서는 안 될 몇 가지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됐어요. 그렇죠. 네, 테슬라 자동차가 됐고 그다음에는 팔레스타인이 됐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뉴스 시간에 그 팔레스타인이 이라크를 이겨서 이 한국 축구팀이 이제 월드 시리즈에 올라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퍼뜩 순간 생각한 게 이야 이것도 내가 만일에
축구 얘긴데요. 네, 이거 네. 또 체크 당해가지고 최영호 입국 금지, 출국 금지 막 이런 거요. 이민국에서 뭐 이게 또 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순간적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상해졌죠? 네, 너무 슬픕니다. 네,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됐는지 말이죠. 네. 어쨌든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나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또 하지만 우리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아이고 없고요. 세상이 참 이상하게 자꾸 변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전화에는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시 연결 중인데요. 워싱턴 DC의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네,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무지막지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1월 20일 출범한 다음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그 국정 운영. 그래서 2월 초순까지 지지율이 좀 그 첫 권력이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좀 낮았었는데 지금이 2달 막 지났습니다. 2달하고 한 5, 6일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2달 되고 나서 지지율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게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이 트럼프 1기, 2기 합해가지고 제일 높은 지지율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네. 이 국경 안보나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 지지율은 저스트 유권자, 투표에 참가했던 유권자들, 전국적으로 한 1000명을 막아주고 MBC 방송에서 조사에서 발표했는데, 이민 문제하고 국경 관련한 난민 문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를 잡는다, 인플레이션이 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미국의 이 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라는 그 축을 가지고서 국내의 이민자 그룹들을 정리하려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국경을 닫아놓고서 난민들 들어온 것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이런 트럼프의 국정 드라이빙 하는 것들은 계속 좀 강경하게 갈 거다, 이런 추측들을 하고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민 또는 뭐 합법적인 뭐 체류 이런 것과 관련해서 2주쯤 전이었나요? 지난 3월 15일에 이곳 LA에서 시민권 없는 입양인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연자로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뭐 변화된 얘기가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시작이죠. 사실 LA를 방문하면서 이 이슈를 한 10년 동안 추진을 해온 건데 아직까지 눈에 띄게 큰 성과를 내질 못하고 있고, 그런데 뭐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한인 사회도 이 결집이 되고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좀 한 목소리로 현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국 이슈를 가지고서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 입양인 문제는 한인 사회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이점이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이슈가 한인 사회에 좀 먹히겠다. 이번 LA 컨퍼런스 단계에서 그런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연락들을 오고 이런 일은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동포로 사는데 양극화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전쟁처럼 치르고 있는 왜 한국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도 갖다 놔 어려운데 그런 입장 차이로 그러지 말고 일단 입양인들 이 시민권 주는 문제 이게 이민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겉으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슈기도 하고 이민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민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의 문제고 또 미국 시민들의 가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인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수록 굉장히 퀄리파이된 이게 수준이 높은 커뮤니티다라는 그리고 이민자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정리해서 낸다라는 이런 모범을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에서도 LA에 컨퍼런스 한 것 때문에 접촉이 오고 그리고 LA 동포들이 알려진 것만큼 이 일은 해야지 꼭 합시다 라는 이런 목소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대단히 그 기대보다는 그 성과가 있었고 성공적이었다.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한인들이 이런 이슈로 한 목소리가 내고 좀 그 결집이 돼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정치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좀 푸시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결과도 좋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일방적인 이렇게 독주 이게 좀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말이죠. 이에 맞서서 싸워야 될 야당이 바로 민주당인데 예전에는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뭐 대통령들이 집권을 했을 때 또 야당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도 충분히 해왔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야당인 민주당이 조용하고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지난 선거를 보면은 그 트럼프가 크게 이긴 거는 아닙니다. 선거의 결과를 놓고 보는 가장 좋은 그 측정치는 연방 하원의 비율을 보면 됩니다. 네네. 한 명 내지 두 명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쪽이 이겼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해프투비 각 주에서 아주 박빙의 차이로다가 거의 다 이겼고 트럼프가 이겼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체의 그 투표수로도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처음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긴 것처럼 나타나서 그런데 이쯤 되면 트럼프가 국정 운영하는 거에 반대 지점에 있는 야당이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질이 멸렬해져 있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고 아무리 연방의회에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과 민주당, 야당하고서 부딪혀서 싸우고 그럴수록 어쩌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는 민주당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설명을 반복해서 드렸던 것처럼 지난 선거 때에 트럼프가 크게 이긴 문제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 이민 문제, 난민 문제 그리고 이 그 국경 문제에 관해서는 압도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높게 받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요, 야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빨리 방향을 잡고서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싸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조금 지난 주말에 조금 이민자 그룹들이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사실 2022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결과를 놓고서 민주당의 중도파들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낸시 펠로시도 진보적인 지도부였었는데 그 의장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민주당 상원도 우파 쪽이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 쪽에 대해서 그 반대하면서 목소리 내는데 되게 주저하는 거야.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좌파 쪽에 있는 프로그레시브 그룹들이 이제 참지 못하고 나섰죠. 그런데
좌파 쪽에 있는 지도부들 민주당의 중심도 워싱턴에서는 트럼프의 이 강력한 이 국정 운영을 드라이빙을 하기가 저 브레이크를 걸기가 힘드니까 장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버니 샌더스와 이 신세대 정치인의 중심이 되고 있는 AOC 그 알렉산드리아 코르테즈가 네네. 힘이 돼가지고서 작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트럼프가 이겼던 지역을 그러니까 뭐라 하면은 이 투어를 했습니다. 이 제목이 파이팅 올리가리 그 올리가키 투어라고 해가지고 장외 투쟁 선언을 하고서 네바다의 라스베가스 서쪽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애리조나의 피닉스하고 콜로라도의 덴버 갔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초서부터 민주당은 중앙에서는 우리가 맥을 못 추지만은 이게 외곽으로 돈다 장외 투쟁을 하자 해가지고서 여기에 좀 익사이팅 해가지고서 민주당에서 트럼프와 싸울 채비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워싱턴 내에서의 민주당의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소식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봤다가 뭐 아주 많이 축적이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문제가요. 네. 민주당의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모습을 보여낼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지도부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내용이. 맞아요. 공화당은 네. 트럼프가 고령이고 또 됐지만은 네. 트럼프는 내용이 뭐 그냥 내질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화당을 이끌고 가는 판에는 지금 미국 현실에 맞게 네. 아주 선동적인 구호를 갖고 나오는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막아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네. 있는데 민주당은 세대 교체가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네.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번에 세대 네. 교체를 이루지 않으면 민주당이 내년도 중간 선거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함께했습니다.